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성공의 여부, 그러니까 경쟁 사회에서 또 능력주의 사회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는가, 이 성공의 여부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곧 신의 축복의 여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섭리론이죠. 그러니까 신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성공하거나 혹은 또 실패하거나 이 두 가지가 나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이 자수성가론과 능력주의의 승리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수성가나 또 능력주의나 모두 다 인간의 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누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신의 섭리에 대한 믿음은 곧 이 능력에 대한 축복으로 나타나게 된다.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는 곧 그 사람은 신으로부터 축복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예다. 그 얘기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 기본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그럴만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나오고 또 한 가지 성공하지 못한 사람, 실패한 사람은 그럴만해서 실패했다. 똑같은 이야기가 적용되죠. 그러니까 실패도 성공도 모두 다 자기의 업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섭리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섭리론 자체는 그렇게 크게 종교적인 논의에서부터 논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우리에게 실감으로 다가오는 정도의 논의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부의 불평등으로 정착되게 되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고 한다면 성공할 만해서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은 세속적 성공의 신성성, 다시 말해서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의 축복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성공 이렇게 되는 거죠. 가령 트럼프는 성공한 기업인이죠. 부동산을 투자를 통해서 성공한 기업인이 됐어요. 이 성공에 대한 지금 이런 방식의 섭리론적인 해석은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단점을 다 덮어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추행 문제라든가 거기다 비리, 각종 자녀들의 기부금 입학의 그런 의혹, 그다음에 사위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추잡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것들을 전부 다 이 세속적 성공이라고 하는 섭리론으로 다 덮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대통령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큰 문제가 없으니까 신이 축복해 준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섭리론적 관점의 문제점을 한번 볼까요? 아까 섭리론적 관점의 문제점 중에 큰 거는 가장 중요한 거 성공에 대한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누가 신의 축복을 받아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신의 축복이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요백에 내려진 판정 같은 거죠. 이 사람이 실패했어. 그랬을 때 이 사람에게 어떤 이 탈이 씌워질 것인가, 어떤 마스크가 씌워질 것인가, 어떤 낙인이 찍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할 거리가 많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실패했어. 기업을 하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패한 빈곤자가 됐어.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 논리대로, 이 섭리론의 논리대로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신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 자기의 기업을 운영하다가 신의 벌을 받아서. 근데 그 벌이라는 건 뭐에 대한 벌이에요? 인간의 과한 욕심.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종교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종교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금욕주의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욕심을 과하게 부리면 신의 축복을 받지 못할 죄악을 저지른 것이고 그 죄악은 결국엔 그 사람의 직업적 실패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결과적으로는 이 섭리적 징벌까지 가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벌 받을 만해서 벌 받았다. 성공할 만해서 성공했다라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벌 받을 만해서 벌 받았다라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 실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냐면 골드만삭스 사태라든가 9.11 테러, 허리케인 카트리나 같은 그런 거대한 자연재난이나 아니면 국가적인 수준의 금융재난 같은 데에도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실제 이 밑에 보면 9.11 테러 이후에 제리 포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낙태 찬성론자들은 이 사건에 대한 부담을 져야만 할 것이다. 9.11 테러에 대한 낙태를 찬성했기 때문에 이 9.11 테러가 발생한 거야 라는 논리를 지금 피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신께서는 조롱을 참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신의 분노 때문이다. 우리는 4천만 명의 죄 없는 아기들을 없앰으로써 신을 격분케 했다. 낙태 찬성론자들 때문에? 주로 이제 낙태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여전히 바이든은 낙태 찬성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그걸 지지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이 남부 쪽 공화당 지지자들의 표를 노려야 되기 때문에 낙태를 반대하죠. 낙태 찬성법, 그러니까 낙태 합법을 금지하겠다. 낙태를 불법으로 만들겠다. 연방 전체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 공약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잘 먹히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뭐 특파원 보고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트럼프 지지자들 인터뷰를 이렇게 할 때 항상 나오는 이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낙태에 대한 이야기예요. 낙태법을 통과시킬 거기 때문에 난 트럼프를 지지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낙태라는 게 결국에는 신이 내려주는 생명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 다시 말해서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신이 내려준 어떤 의무를 방기하는 것. 직업윤리에도 어긋난다는 거예요. 섭리에도 어긋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사람들은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프로테스탄트 논리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보수주의자든 진보주의자든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의 성경적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정치인들이 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표. 특히 이제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기독교, 기독교 계열 사람들이니까 뭐 성당도 마찬가지고 이 기독교 계열의 표를 인식한 정치인들이 이걸 이제 공약으로 내세우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낙태를 금지하겠다라든가 낙태에 대한 의사의 처벌을 강화하겠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공약을 내세워서 표를 끌어들이는 데는 우리나라에도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낙태 자체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정치적 선발에. 그런데 미국에서는 다른 얘기야. 실제로 그래서 트럼프와 바이든 사이에 낙태에 대한 합법과 불법 그 법안이 굉장히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마이클 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미국 사회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동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죠. 실제 사례예요. 지금 이번 선거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능력주의적 신념의 포상은 건강이죠. 건강도 마찬가지야. 요즘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항상 내려지는 그 대통령으로 부정선한 이유 나이죠. 건강. 그러니까 이 나이와 이 뭐 건강 여부는 그러니까 나이는 뭐 차치하고 어떻게 먹어가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실제로 나이 차이도 트럼프하고 별로 안 나요.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그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바이든이 다음번 대선에 도전해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걸 마칠 수 있을까? 건강한가? 건강 여부죠. 이게 왜 건강 여부하고 연결되냐면 건강도 부와 마찬가지로 신의 섭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신의 축복을 받은 것은 곧 그 사람이 그렇죠. 그만큼 강건하다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죠. 능력주의의 신념인 표상은 꼭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전에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 오바마 케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지금은 이 오바마 케어가
정체된 상태에 있긴 하지만 뭐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이 되면 오바마 케어를 완전히 원점으로 돌린다는 뭐 그런 공약을 내걸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오바마 케어를 미국 공화당이 폐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더 많은 지불과 더 많은 혜택.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면 그만큼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선한 삶, 이게 중요하죠. 잘 살았으면 건강한 몸으로 보상받는 거야. 네. 실제로 이걸 공화당이 내세워. 네. 그리고 많은 기업인들이 식자 제품을 파는 기업인들이 이걸 내세운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시면 홀푸드 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큰 체인점이야.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유기농 야채를 이용해서 만든 각종 샐러드나 음식 같은 것들을 이렇게 뷔페식으로 쭉 늘어놓고 그걸 이렇게 종이에 퍼담아서 무게를 재서 그걸 이제 음식으로 집에 가져가는 판매하는 그런 사업체예요. 맛도 있고 홀푸드 체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홀푸드 회장이 이 책에 보면 이 홀푸드 회장이 하는 말이 나왔어요. 건강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거야. 예. 자기가 나쁜 걸 먹어서 건강을 망친 거 아니냐. 우리 식품은 유기농 제품이야. 건강에도 좋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품을 많이 먹으면 건강해질 거야. 이런 의미로. 그러면 진짜 건강 그게 식품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건강을 중요한 건 이거죠. 건강을 개인의 책임으로 논할 수 있느냐의 여부예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성인병 그래요, 진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 다 그 영국 노동당에서 발표한 자료였는데 힘든 일은 네. 힘들죠. 노동자들과 부자들 사이에 그러니까 네. 중산층 사이에 노동자 계층과 중산층 계층 이 사이에 병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노동자 계층이겠죠. 네. 근데 노동자 계층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책임 때문이에요? 아니 없으면 못 먹어 유기농. 그런 문제가 아니라 노동 시간이 길고 네. 그 노동 시간 과한 업무 예, 노동 강도 때문에 집에 오면 쉬게 된다는 거예요. 예. 뭐 회사에서 적당한 노동을 하고 온 사람들하고 과한 노동을 하고 온 사람하고 같은 휴식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노동을 하고 온 사람들은 집에 와서도 나름 뭐 조깅도 하고 뭐 피트니스 클럽도 등록하고 주기적으로는 그렇죠.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그 시간에 차라리 쉬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노동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노동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건강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개인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아니야. 그렇진 않지. 예, 그러니까 바로 이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많은 기업가들이나 정치인들은 공화당 같은 정치인들은 선한 삶은 건강한 몸으로 보상받는다. 여기 동의한다는 거예요. 아 웃기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건 능력주의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죠. 자기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가령 맛있는 거 유기농 먹고 또 운동도 적당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안에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이면 네. 건강한 몸으로 보상받는 건 당연한 거죠. 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내 선택이 아니라. 선천적. 예.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에는 모두 포함돼요. 장애인들도 포함되는 거죠. 그럼 오만한 말이야 저거.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걸 정치적 구호로 사용할 정도로 여기에 동화되어 있는 미국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공화당 지지자들에 의해서 트럼프가 당선되잖아요. 예. 이걸 지지하는 그런 아까 얘기했던 대표적인 세력들이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그게 예. 노동자. 백인 노동자. 노동자, 저항적 백인 노동자층이에요. 그 사람들도 이걸 지지한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마저도. 그러니까 이건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정이 아니야.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느낌이나 기분 같은 걸 말해요. 특히 이렇게 얘기해야 아까 얘기한 섭리에 적당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라든가 신념에 옳게 느껴진다는 거죠. 자유주의적 섭리론도 마찬가지예요.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이 위대한 까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이 선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죠. 미국이라는 국가는 선하지도 또 악하지도 않아요. 그냥 국가일 뿐이에요. 그 안에 선인도 많이 살고 악인도 많이 살겠지요. 그냥 국가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미국이라는 국가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 이걸 붙이기 위해서 God blessed라는 걸 붙이기 위해서 선하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했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신의 축복을 받은 나라로 만들겠다. 위대한 나라. 선함과 위대함, 곧 부와 권력을 뜻하죠. 네. 결국에는 미국인들이 과하게 신봉하고 있는 뭐 지금이야 이제 뭐 종교에 무교가 많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도 아까 내가 유교주의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 배어 있는 네. 그 유교 문화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네, 젖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미국은 네. 그 부모로부터 부모의 할아버지의 조부모의 부모의 자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일종의 하나의 가치관의 상습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교육의 체제에 의해서 프로테스탄티즘 아까 얘기했던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직업 윤리로서의 프로테스탄티즘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근거들이죠. 이게 바로 힐러리 클린턴의 이야기라든가 도널드 트럼프, 오바마 케어의 이야기들이 다 그것들을 증명해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클 샌델은 이런 요소들이 미국 사회가 여전히 능력주의, 또 프로테스탄티즘에 입각한 교회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알 수 없는 근거 없는 이런 신념에 낙관적 신념에 근거한 능력주의 안에 지금 전반적으로 녹아 있다. 그게 트럼프로 발현된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양한 사례들을 이용해서 이걸 증명하고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미국 사람 중에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래요. 나 무교야. 나는 교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나타난 현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능력주의에 기반되어 있는 사회를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까 얘기했던 크리스찬 윤리의 섭리론, 그러니까 신의 섭리론의 어떤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게 기반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할 때, 포퓰리즘에 의해서 어떤 정당을 대통령을 선택할 때는 그 선택한 내용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증명해 준다고 보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역사는 오른편일까요? 오늘날의 섭리론적 태도는 오른편, 잘못된 편을 나누려고 해요. 그렇죠?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은 선하다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죠. 옳다는 얘기고 뭐 흔히 요즘에 하는 말도 뭐 미국은 세계의 경찰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런 것도 오른편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죠. 그렇다면 오른편이 있다는 건 뭘 강조한다는 거? 동시에 나쁜 그렇죠. 나쁜 편도 있다는 걸 강조한다는 거. 잘못된 편. 만약에 내가 오른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하고 어떤 식으로든 경제든 또 정치든 종교든 어떤 식으로든 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 내가 오른편이면. 나쁜 그렇죠. 네. 이 안에는 강대국과 그에 맞서는 세력에 대한 정치적 함의가 들어있다고 봐요. 특히 미국은 주로 이제 그리스도교 뭐 겉으로는 이제 무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뭐 조찬 기도회를 한다든가 신년 기도회를 한다든가 또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에 직접 가서 예배드리는 장면들을 많이 비춰줬잖아요.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미국 사회가 기독교 윤리하고 완전히 상관없는 사회라는 거는 누구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미국이라는 사회가 가장 적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 그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나 힌두교 같은 게 아니죠. 이슬람이에요. 그렇죠? 이슬람 국가. 정의의 편에 선 사람들은 언제나 역사의 오른편에 선 사람이다. 실제로 이렇게 오바마가 얘기해요. 카다피에 대해서. 그는 역사의 잘못된 쪽에 서 있다. 지금 뭐 안타깝지만 이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도 바로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증명해 주는 예지요. 당연히 미국은 누굴 지원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지원해요? 미국에 유대인들이 많아서.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교의 그런 그렇죠. 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게 결국에는 구약성서, 그렇죠. 같은 종교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집단, 거기에 기인하고 있는 거죠. 같은 윤리관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미국에 있는 많은 그 언론 기업들이 대부분 다 유태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결국에는 이슬람교를 적대시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리스도교 전체가 이슬람교를 적대시하고 있고, 이건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아시다시피 십자군 원정도 맞죠? 이슬람군하고 싸운 전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오래된 역사적 관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대척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이 오른편이면 이슬람은 잘못된 편이 되는 거죠. 예. 만약에 누군가가 팔레스타인을 지원한다. 지금 후티,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이 지금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이란도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본다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다시 말해서 이슬람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얼마나 꽁꽁 이슬람으로 뭉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승자의 오만과 패자의 굴욕은 바로 이 전쟁의 결과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있죠. 도덕 세계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작동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도덕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도덕은 가치를 증명해요. 그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더 안 중요한가를 결정할 때는 그걸 결정하는 요소가 바로 가치관인데, 도덕이 바로 그 가치관을 결정해요. 역사에 대한 긍정적 믿음, 다시 말해서 역사는 더 좋은 혹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긍정적 믿음은 종교적 신념에 기인하죠.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미국에서는 적어도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역사를 주관하는 건 누구예요? 오른편. 신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이 운영하는 역사니까, 주관하는 역사니까 이 전쟁은 반드시 그렇죠. 신의 편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승리해야 돼.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신의 섭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안에 뭐가 빠져 있어요? 실제 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빠져 있죠. 아, 뭐야? 신은 전쟁을 원해. 실제 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안 들어가서 몰라. 그렇죠. 도덕 세계의 궤적은 길다. 그러나 반드시 정의를 향해 휘어진다. 이게 바로 오바마가 했던 연설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래서 오바마 시기에 누구죠? 9.11 테러, 빌라덴 죽진 작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믿음의 근거를 갖는다는 것은 자유와 정의를 행하는 동역자라는 인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동맹국을 선택하는 국가들은 적어도 이슬람 국가들은 아니에요. 이슬람 국가들과는 동맹국이 될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실제로도 미국은 사우디라든가 이런 국가들하고 뭐 아랍에미레이트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국가들하고 공식적인 형태로 이 동맹국임을 자랑하지를 않아요. 절대. 네, 국가에서. 심지어 미국에 그렇게 많은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표를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게 뭘 건드린다는 걸 알고 있어. 신앙을 건드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정치인들이 그걸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야. 더 많은 표가 떨어지잖아. 네. 소련이 몰락했을 때, 또 베를린 장벽이 붕괴했을 때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자본주의가 정의를 이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결국에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도 곧 미국발로 나타나게 된 거죠.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오게 됩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부르는 그 위기인데요. 이 자유주의적 제도와 규범에 대한 위협이 돼요. 엄청난 은행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거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확실한 투자 자본이라고 생각했던 부동산, 이 부동산에 있었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진짜 나는 집에서 쫓겨나고 은행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 미국의 대부분 80%가 모기지를 가지고 살았대요. 네. 근데 그 모기지를 담보해주던 은행이 망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부 자유시장으로 그 부동산들이 다 경매에 나오게 된 겁니다. 민족주의와 권위주의가 역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특히 경제 관료들이 노력을 해도 이런 침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 침체도 곧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감성적인 영역하고 연결되어 있어. 소비 심리라든가 뭐 이런 형태의 심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선하며 위대하다. 능력과 은총 사이에는 균형이 항상 들어가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능력을 통해서 크게 부를 얻게 되면, 부나 명성을 얻게 되면 그 사람에게 미국 사회에서는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게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섭리론적 믿음이 노래에도 드러나요. 예. 믿음의 확신, 이 아름다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노래에 드러납니다. 가사를 보면 이래요. 미국이여 미국이여 신께서 그대에게 은총을 내리셨네. 오, 예, 그러셨다네. 그리고 왕관을 내리셨네. 그대여 혹시 잊지 않았는가? 이 바다에서 빛나는 저 바다까지 그대의 형제를 구한 선행의 보답이라니. 아름다운 미국이라는 굉장히 유구한 전통을 가진 미국의 국가입니다. 국가에 뭐가 언급되어 있어요? 신의 신의 은총이 언급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항상 이걸 들으면서, 특히 얼마 전에 끝났는데 그 슈퍼볼 같은 거 할 때 사람들이 경기 시작 전에 유명한 가수가 나와가지고 이걸 불러요. 네, 국가를 불러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모자를 벗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미국 국기를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따라 부르죠. 그럴 때 이 책에서 나오잖아요. 머리 위로 F-16 전투기들이 확 날아가는 장면을 연출해요. 실제로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뭐가 차올라? 국가에 대한 자랑스러움. 신의 은총을 받은 나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몇몇은 지금 당장 불행에 빠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혼의 위기를 겪고 있다든가, 뭐 가족 중에 크게 누군가가 뭐 불치병에 걸려 있다든가, 그런 사람도 거기 와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순간만큼은 다 그걸 어떻게 잊게 돼버리죠. 도덕 불감증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비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개의 고통들이 아무것도 아닌 순간이 돼버리죠. 내 미국 시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미국 시민이라는 그 단순한 이 자격 하나가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그 자잘한 보통 모든 것들을 다 잊게 만들어줘. 왜냐하면 내가 미국 시민인 한 나는 축복받은 국가의 선민이고 나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이런 근거 없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균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장에서는 사회적 상승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수사라고 부르는데 레토릭이라고 많이 불러요. 상승에 대한 수사. 아마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써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놀부와 흥부죠. 네, 보면 놀부를 항상 나쁜 놈으로, 흥부를 항상 좋은 놈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유교적인 문화권에 있어서 돈을 많이 가지는 게 개인의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욕심에 찌들어 있는 사람을 이 천도에서 어긋난 사람, 다시 말해서 자기 이 동물적인 욕구만 추구하는 사람처럼 묘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유교주의에서는 부자는 곧 이 나쁜 놈으로 묘사되는 거죠. 네. 근데 미국 사회에서는 달라요. 네, 미국 사회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랫동안 크리스찬 윤리가 지배해왔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까 얘기한 부자는 곧 자기의 능력을 신으로부터 검증받은 사람, 네,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많이 쓰여지는 그 수사 어구들이에요. 노력과 분투의 결과로 이룬 성공, 네. 자유와 당당한 자격, 자수성가, 프론티어 정신, 성공은 곧 미덕의 증표다. 능력주의는 공산주의와 반대되는 것, 사회주의와 반대되는 것, 이런 논리를 수사적으로 많이 사용해요.
실제로 그래서 미국에서는 메카시즘이 있었을 당시에는 공산주의자를 색출하는 그런 광적인 분위기까지 만들어져요. 공산주의자 전부 다 사탄처럼 묘사하는 거죠. 악, 예, 신에게 배항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묘사되면서 그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우리나라의 뭐 군부정권 시절에 좌익 색출하듯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들들 볶죠. 전부 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상승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성공해야만 한다라는 거에 대한 과도한 어떤 거기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공하지 않으면 신의 축복이 증명이 안 돼. 그렇잖아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안 된다는 거야. 미국이 저 아랫나라로 떨어지게 되면 순위에서 OECD 국가의 순위에서 저 아랫나라로 떨어지게 되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의 축복을 못 받고 있다. 벌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용납을 할 수가 없죠. 미국 사람들은. 고된 노력,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거다.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능력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 혹은 신에게 버림받은 사람 혹은 뭐 신에게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까지 낙인을 찍게 된다는 거죠. 과도한 스트레스와 힘겨운 노력의 결과물이 곧 나의 소유물이다. 그러니까 나의 소유물은 신성한 거야. 신이 내려준 거니까. 그래서 이건 국가도 건드릴 수 없어.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개인 소유권에 대한 신성 불가침 조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미국에서 사적 소유권이 헌법에 보장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국가라고 하더라도 이 사유재산을 함부로 침범할 수 없어. 능력주의 사고는 꼭 번영, 복음신앙과 연결되어 있다. 시장,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시장이 큰 사회잖아요. 시장, 그러면 이 시장을 시장의 주도권을 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당연히 우리가 뭐 능력자, 부자, 뭐 기업가, 재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시장 신앙, 실제 시장 신앙 속 중국도 바로 여기에 점차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논리는 미국이 어떤 오래된 청교도 국가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믿음은 자유주의 신앙을 타고 혹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타고 그 시장 경제가 도달하는 곳곳마다 전부 다 이 섭리론을 전파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능력주의라고 하는 섭리론을.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하게 되면서 효용성에 대한 논의를 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중국은 효용성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어요. 시장을 개방하기 전에는. 문화주의 혁명 이후에 실제로 서구 문물을 배척하는 운동까지 벌어졌었죠. 그래서 뭐 서양 악기를 갖다 부수고 서양 책들을 불사르는 분서갱유 사건까지도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시장을 개방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비효율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효율성을 담보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공 서비스를 통한 차별을 철폐하고 공정성과 생산성을 갖고 능력에 따른 자연스러운 서열화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40년간 개인의 평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지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기억하시기만 하더라도 한 20년 전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은 완전 다른 중국이죠. 과거에 20년 전만 해도 중국의 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3D 업 중에 많이 종사했었어요. 근데 그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능력에 따른 자연스러운 서열화가 우리 사회에도 정착하고 있고 중국 사회에도 정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입니다. 근데 이런 자연스러운 서열화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너무 강조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패했을 때는 그 책임을 다 누구에게 돌려? 개인에게 그걸 돌리게 된다는 거죠. 복지국가 개념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노동자들이 실업하고 또 굶주리기 시작하면 국가가 어떤 수단을 발휘해서라도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인식이 있었어.
또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 사회에서도 이 뉴딜 정책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공황 때문에 실업자가 되니까 이 실업자들이 된 사람들을 전부 다 몰아다가 댐 건설에 필요한 노동자로 삼게 되죠. 그 댐은 국가가 짓는 그런 댐이었잖아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래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인식이 있었어. 초기에는. 그런데 개개인에 대한 책임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 인식이 점점 불필요해. 왜냐하면 개인이 그렇게 못 살게 된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고 자꾸 그렇죠.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다. 자기 자신의 행동이나 행동 거지에 문제가 있어서다. 특히 그들이 윤리적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적 삶에 따른 사회적 상승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이들이 방탕하게 살아서 이런 결과를 얻은 거야 라고 개인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국가에서 중요한 영역인 정책의 중요한 영역인 복지라고 하는 영역이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이 국가가 아니라 개인에게 있는데 왜 굳이 국가가 그 책임을 덮었어야 돼? 라고 하면서 복지를 점점 줄이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걸 추진했던 게 신자유주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원래 80년대까지만 해도 수정자본주의가 왔을 때는 국가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사람들을 살리고 일하도록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적극적 복지 개념을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21세기로 접어들면서 밀레니엄 이후에는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자유주의가 도래하면서 국가가 점차 이 복지 개념을 축소하기 시작했죠. 이 복지는 이 시장의 그 영역을 차라리 대신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시장에다가 복지의 영역에 책임을 넘기는 그런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결국엔 국가의 개입이 시장에서 최소화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만이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이걸 다 누가 만들었냐? 아까 얘기했던 기술 관료들이 만든 거예요. 뭐 밀턴 프리드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책을 제안해서 실제로 국가의 이 영역, 복지 영역이 축소되고 대신에 경쟁력이 있는 외교 영역을 강화시킨다거나 국방 영역을 강화시키는 그 법안들을, 정책들을 많이 내게 되는 거죠. 당연히 국방력과 이 경제력을 늘리게 되면 기업인들에게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국가 공권력을 강화시켜요. 무기산업. 미국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쟁 나면 좋아하잖아요. 뭐 실제 좋아하는 건 아닌데 진짜 좋아하겠지. 전쟁 나면 여기저기 기웃거리잖아요. 네. 그렇죠. 무기를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정부 들어서면서 18조나 무기를 수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기를 수출하는 게 아니 수출은 조금이고 수입은 18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미국이라는 사회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장 경제를 중시하다 보니까 복지보다 시장 경제를 중시하다 보니까 시장 경제에서 가장 우위에 있을 수 있는, 미국이 우위에 있을 수 있는 부분, 경제, 달러죠. 달러와 정책과 그러니까 금리 정책이죠. 달러와 정책과 그 다음에 무기 산업. 이 무기 산업에 집중 투하를 하게 된 거예요. 투입을 하게 된 거죠. 실제로 그걸로 많은 수익을 얻었어요. 미국은. 그래서 경제 지표는 올라가. 그런데 개인의 삶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네. 물론 미국 사회도 오바마 케어 이후에 극빈자 계층에게는 아주 좋은 사회가 됐어요. 예전에는 극빈자 계층이라도 일부만 보전을 받았는데 오바마 케어는 극빈자 계층에게는 무료로 다 지원해줘. 근데 이건 극빈자 계층의 얘기죠. 백인 노동자 계층은 극빈자 계층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그런 국가가 내주는 복지에서는 외면당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백인 노동자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비싼 회사에 다니면서 자신의 월급에서 비싼 뭐가 나가? 세금만 나가. 세금과 보험료, 건강보험료가 나가. 그러니까 자기가 시급은 높아도 실제로 주급도 높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실제로 가져가는 거는 거의 없어요. 연금에 뺏기지, 아까 얘기했던 그 보험료로 뺏기지, 이런 세금으로 뺏기지. 이렇게 뺏기니까 자신들은 항상 돈을 내고 그걸로 혜택받는 사람들은 극빈자 계층. 그래서 우리나라 맨날 칭찬했잖아요. 오바마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가능한데 국민의료보험이 네. 크기가 작으니까. 네, 네. 근데 그 대신에 또 경제력이 높고 음. 그게 두 조건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미국 사회는 이 극빈자 계층을 차상위까지 높이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50%가 넘어. 전체 인구의 네. 차상위 계층이 50%까지 돼. 그 사람들에게 모두 다 무료로 이 국민 의료보험처럼 우리나라처럼 거의 80%에서 90% 가까운 비용을 대준다? 국가 고갈이죠. 네.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국가예요. 그래서 극빈자층에게만 주로 이제 오바마 케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 책임의 담론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 자신의 실수가 아닌 일로라는 표현인데요. 1980년대에서 90년대의 복지국가 관련 논쟁의 주제는 이런 거였어요. 개인이 지어야 할 사회적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낼 수 있을 때는 낼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도 나는 내야만 하는가, 세금을. 자식들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법정 세금을 내야만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그래가지고 실제 그때는 국가에서 세금을 감면해줬어. 차상위 계층까지.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도래하면서 그런 게 일절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국가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걸 가치 중립적 기술 관료들이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걸 모두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냥 법안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밀어붙여. 그래가지고 벌어들일 수 있는 세수가 없어? 그러면 일괄로 다 법 적용해버려. 단호하게. 이렇게 돼버린 거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려는 수사어구를 그때 사용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자신의 실수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복지에 너무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공동체가 그들을 너무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실제로 국가에서 이런 식의 형태의 수사어구를 사용해서 빈민자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실수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개인의 책임론이 늘어나면 당연히 정부의 역할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1996년에 클린턴 정부가 복지제도 개혁법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그때 이 복지제도를 어떻게 개혁하겠냐? 세금 내는 사람에게만 복지도 받을 수 있다. 일하는 사람에게만 한정적 복지 혜택을 줄 것. 이건 영국의 토니 블레어라든가 독일의 슈레더 같은 수상도 뭐랄까요? 좀 더 노동자층을 위한다는 그런 정부, 복지국가의 정부들 수장까지도 여기에 동조해요. 그러니까 나쁜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만 복지가 가야 된다. 이런 논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아메리칸 드림은 이미 허상이 된 지 오래예요. 자신의 재능과 노력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출세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잖아요. 꿈꾸면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자신의 노력에 따른 성과가 사회적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이 능력주의 윤리를 강화한 논리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능력주의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었는가? 능력주의에 대한 공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개인의 노력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우연성 같은 것들이 작용한다. 개인의 영역과는 다른 거죠. 행운 평등주의자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자신의 불운에 책임져야 할 개인과 운이 없었던 개인을 구별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능력이 없는데 부모가 능력이 있었어. 자기 조상들. 그래서 많은 능력을 부여받았어. 자기는 실제 능력이 없어. 근데 그럴 경우에 이 사람들에게 내는 세금과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이익에 대한 그런 성공, 그런 이익으로 만든 성공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까지 나타날 정도였어요. 이걸 행운 평등주의자라고 이야기하죠. 능력주의를 빛나게 하는 수사는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에 몰려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재산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가? 이걸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는 뭐가 결정해요? 그러면 누가 결정해요? 신.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신이라고 얘기한다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아랍 부호가 미국에서 응.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아랍 부호가 미국에서 떵떵거리고 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야? 그 사람 돈을 다 뺏어야 된다. 그 사람들은 행운평등주의자니까. 예. 이 행운평등주의자들이 나가서 그 사람 돈 다 뺏어야 돼. 왜냐면 그 사람들 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아니니까. 그런 자격이 없는데. 능력.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신으로부터 온다고 믿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이 자격이 어디서 있는가? 이 자격은 법으로 보호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개인의 사적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증명받는다고 보는 거죠. 국가는 이걸 건드릴 수 없어. 이게 바로 뭘로 이어졌냐? 포퓰리즘의 반격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트럼프의 선거 승리 구호가 뭐였냐면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예. 지금은 뭐예요? 미국을 더 위대하게. 더 위에 대하게. 사회적 상승이나 재능, 노력 등을 떠올리는 자격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요. 능력주의 엘리트에 대한 포퓰리스트적 반감만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엘리트들이 만들어낸 국가, 다시 말해서 바이든 정부가 했던 그 많은 일들이 결과적으로 너희들의 삶을 힘겹게 만들지 않았는가? 이 포퓰리스트적 반감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도 지금 급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바이든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법안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막 퍼주기예요. 퍼주기. 네, 막 국가 세수를 이용해가지고 복지를 퍼주고 있어요. 그래야지 어떻게든 돌아선 민심을 다시 내 쪽으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너무나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개인의 그 느낌이나 감정, 감성, 심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포퓰리즘을 이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사회적 상승,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자격 논란은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조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백인 노동자 계층은 절대로 엘리트가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시골 같은 데 살고 있고 주로 이제 이들이 종사하는 분야가 뭐 자동차 공장이라든가 제약, 석유, 제유 공장, 정제 공장이라든가 이런 곳들이에요. 아니면 농업 이런 데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엘리트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갑자기 대학을 졸업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런 사회적 상승에 대한 자격 논의는 항상 뭘로 비춰질 수 있어? 너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조롱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죠. 항상 자신을 뭐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패자로 인식하죠. 사회적 패자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주의의 폭정은 사회적 상승 담론 그 이상의 것들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능력주의의 폭정이 그 개개인에게 미치는 형태의 기회의 평등이라든가 아니면 분배의 평등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심리적인 게 더 많아요. 조롱, 분노, 오만, 심리적인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의 것들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는 여러 가지 태도와 상황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능력주의를 유해하게 만든다. 실제로 능력주의 자체는 효율성 있는 체계의 원동력이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쟁이라든가 능력 있는 사람에게 보다 높은 지위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체제는. 그런데 그 체제가 만약 지금 미국 사회처럼 오만함과 분노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심리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포퓰리즘의 움직임에 따라서 표가 결정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미 심각하게 능력주의 이외의 요소들에 의해서 미국 사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당선은 바로 그걸 증명해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단 한 번도 트럼프 같은 인물이 그 이전에는 트럼프 같은 인물이 대통령이 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네. 그러니까 이 능력주의가 만드는 사회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분노,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뭐예요? 연대가 약화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엘리트들에 대한 분노가 심해지니까 음.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해나가야겠다, 고통을 짊어져야겠다, 우리가 분담해야겠다라는 생각 이 자체를 안 하게 돼요. 아예. 그들은 항상 우리의 적인 것처럼 여겨지죠. 사회의 지도층, 엘리트층은 항상 우리의 적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그래서 뭔가 잘못된 꼬투리가 나오면 특달같이 달려가서 그 사람들을 못살게 부는 것이야. 뭐 예전에 제가 그 은평갑에 있었거든요. 은평갑에 그 국회의원이 박주민 의원이에요. 민주당 박주민 의원. 근데 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공천을 받을 때. 그 문제가 뭐였냐면 이 사람이 그 오랫동안 이제 인권 변호사이기도 했지만 아내가 김앤장 변호사예요. 그리고 잠실에 있는 큰 아파트에 살아. 예, 굉장히 큰 아파트에. 근데 이제 국회의원을 해야 되니까 은평구로 와야 되잖아요. 그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 그 집은 전세를 주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집을 전세를 주면서 시세보다 높게 줬다는 거야.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을 과감하게 비판하는 그런 정책들을 내고 있다는 거죠. 자기 내로남불의 정석이다. 나는 비싸게 라고 해가지고 엄청 공격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박주민 의원이 그 집을 관리하는 건 자기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을 맡겨놓은 아파트가 아니라 부동산. 네. 부동산에서 자기가 임의대로 이제 잘 보이면 계속 나한테 맡길 테니까 그래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주려고 임의로 만든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박주민이 그 집에서 자기가 직접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건 뭐 모르겠지만 어떻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하나 딱 튀어나왔어. 내로남불의 전형이죠. 그렇다고 그 주변에 있는 시세들보다 과하게 많이 받은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하나 튀어나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건 내로남불이네. 민주당 사람들 다 찍어주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 우리 사회의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예라는 거예요. 아까 입시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 책에 나왔던 것처럼 어떤 민주당에서 어떤 도덕적 비리가 나타나기만 하면 반대 진영에도 여전히 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만 집착해서 헐뜯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갈라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회적 연대를 약화시키죠. 윤석열 정부가 당선될 때 가장 큰 영향을 했던 갈라치기가 있었어요. 바로 남녀 갈라치기죠. 네. 이준석이. 네. 그래서 그때 뭐 나왔던 게 이제 뭐 여가부 폐지 뭐 이런 거였어요. 아직도 폐지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가부 폐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차관으로 내려버렸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두 남과 20대 남과 여라고 하는 이 두 큰 표층을 서로 싸움을 시킨 거예요. 싸움을 시켜가지고 연대를 약화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표가 반사의 이익으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학력주의의 편견을 조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엘리트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뭐예요? 좋은 대학. 좋은 대학. 네. 일단은 좋은 대학이라는 평판이 있어야 돼. 입시 비리도 그것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학력주의라는 편견이 당연히 만들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능력주의가 만들어내는 사회 문제죠. 세 번째, 기술 관료의 가치 중립적 정책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표만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GDP만 높게 만들어내면 잘한 정책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뭘 문제를 삼게 만드냐? 어떤 사회 문제로 이어지냐? 바로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게 무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문에 나오는 그 경제 지표들 이해할 수 있으세요? 막 그렇죠. 막 그래프가 막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봐도 모르잖아요. 네. 막 그런 게 나오면 잘 되고 있다. 청색 신호합니다. 막 파란색으로 막 붉은색으로 막 청신호 하면서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상승곡선 막 만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하고 있네. 뭐 잘 되고 있나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 나보다 전문가니까 잘 알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정치로부터 관심이 멀어지게 되는 효과를 만들어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지금 마이클 샌델이 이야기하는 능력주의가 그 사회에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면 만들어지게 되는
필수적인 그런 사회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세 가지 예를 들어드릴 때 이 세 가지 예는 이 책에 나오는 예예요. 이 책에 나오는 예니까 이 세 가지 사회 문제들은 어디에 있는 문제예요? 미국 사회에 있는 문제예요. 우리 사회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 다 공감하셨잖아요. 같은 민주주의니까. 네. 동일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경제체제, 미국처럼 우리가 크리스찬 국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찬 국가에서 시작된 크리스찬 국가가 완성시키고 가장 선두에 있는 능력주의 사회의 원칙,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원칙 개념이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수입되면서 그게 말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도 물들여가기 시작했고 그 정치적 행위들이 우리 개개인에게 삶에도 영향을 미쳐서 특히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우리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능력주의라는 게 과연 공평하고 효율적인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그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회가 됐기 때문에 미국과 또 동일한 문제가 우리 사회에도 발생하는 거죠.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너무 뻔하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걸 동의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국가예요. 그렇죠? 사회 문제니까 개인이 해결할 수 없고 같이 공동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사회 문제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가라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더 이 문제를 집중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이용해요. 예, 그렇죠. 오히려 이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가는 계속 진행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용해요. 이렇게 해야 맨 마지막에 나온 문제.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 무관심하게 되면 무관심하게 될수록 자기를 정치는 편하지. 자신들의 편리대로 이용되는 권력은 자신의 편리대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능력주의 사회가 만들어내는 포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걸 포갑이라고 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예죠. 점점 심화시키는. 이 책은 이제 미국 사회에 국한된 형태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미국 사회 정치의 비판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 책이 나올 당시가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정부가 점점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서 나왔어요. 트럼프 정부 시절에 나왔으면 뭐 마이클 샌델이 더 큰 곤욕을 치렀겠죠. 이 문제로 인해서. 근데 어떻든 이 문제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두 정당 모두 양당 모두 공격의 대상이 돼요. 아까 오바마도 마찬가지고 힐러리도 마찬가지고 전부가 다 문제가 돼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결과적으로 필요한 건 국민의 인식 전환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사회 문제로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이걸 읽을 때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미국 사회의 현실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대동소이한지 그걸 깨달으면서 느끼면서 보면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미국의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는지 미국식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라는 것과 연결해서 얼마나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는지 이 윤리관을 거기에 대한 반성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거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이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